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증시만 봐도 언제는 주식이 폭락할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금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구 끝까지 올릴 것처럼 말하더니 요 며칠간은 다시 한번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파월 연준 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속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는 보자마자 뭔지 딱 아실 거라 봅니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통 이번 달에는 전달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2월에 발표된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6.4%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최종 금리 타겟치도 5.5%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는 말이 나오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서 파월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중에서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년물 국채금리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코로나 때 연준에서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채택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0%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3년간 국채금리 차트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니 참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구나. 미국 재무부에서 이자 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재무부는 사람들에게 국채 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불하죠.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는데 돈이 갈수록 많이 필요하시죠? 얘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드는 돈이 많아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국가 운영에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땡겨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제자리를 유지할지라도 이자 비용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채금리가 더욱더 높아진다면 이자 비용에는 더더욱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국채금리를 높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채금리를 높게 유지하다가는 인플레를 잡기 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2022년 9월 달에 영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발표를 하자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폭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영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채를 너도 나도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국채금리를 끄집어 내려줬습니다. 이때 폭등했었던 국채금리가 떨어진 게 바로 영국의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돈을 풀어서 국채금리를 진정시켜야 돼.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플레보다는 국채금리 상승을 정부에서는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후반부와 올해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11월 초에 피크를 치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 국채금리 상승을 멈추는 혹은 무언가 속도를 조절하는 이벤트가 있었다는 건데요. 작년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인플레가 다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힘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2년물 국채금리가 11월 4일에 피크를 쳤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파월 이전에 누군가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영향력이 큰 분이요. 파월보다 15일 일찍 11월 15일에 당시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속도로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분의 발언이 1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2년물 국채금리가 피크를 친 시점은 11월 4일이었고요. 즉 브레이너드 누님의 발언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실은 11월 2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준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이번에는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지만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을 조금이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살짝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자 연준 위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완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채금리를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그냥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재무부의 이자 비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이자 부담이 41% 폭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두 문단을 보면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국채금리의 상승을 그냥 단순히 눈여겨볼 수만 없습니다. 정말 기준금리를 올리다가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파월의 생각은 지금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르는 구간에서는 알바를 써야 됩니다. 파월이 긴급하게 투입한 알바는 바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최종 금리 타겟을 5.5%로 잡고 있는데요. 이분은 최종 금리를 5.25%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5.25%를 24년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3월 연준회의에서 빅스텝이 아닌 그냥 0.25%만 금리를 올리자는 말도 했죠. 이분이 등판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가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재무부의 이자 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느 정도 억누르기 위해서 보스틱 총재께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요? 솔직히 이분도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연준은 국채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미 금리 차가 역대급이죠. 기준금리 차이가 1.25% 정도 차이가 나고 만약에 스케줄대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 차이는 2%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 주식가격, 무역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입력값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달러 환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도 환율이 안정화되어 있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기준금리보다는 원달러 환율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 동안 파란색 기준금리, 검은색 GDP 대비 개인 부채를 정리한 것입니다. 파란색 기준금리를 보면 기준금리는 10년 전에 비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3.5%까지 올라갔죠. 그만큼 사람들의 대출이자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개인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40%에서 지금은 275%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초반으로 잡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200%대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생산 주체들의 빚을 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아니라 추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개인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여차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합니다.
영국도 작년 10월 달에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게 불가능합니다. 돈을 풀었다가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번 올리는 게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가 실수했네, 다음에 내려야지, 또 실수했네, 또 올려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란 자리는 일관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릴 때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최대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 상황인데요. 현재 4,3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위기다 이렇게는 생각하기에는 이르다 봅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 상황은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색 외환 보유고와 검은색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한미 금리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튀는 구간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매각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높이면서 이렇게 치솟는 환율을 진정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진정되는 구간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율이 한번 튀었죠?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2월달 외환 보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미국도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진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아직 인플레가 잡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도 한국도 과도한 금리 인상은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파월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기준금리를 최대한 동결시키면서 외환 보유고를 태우면서, 즉 시중에 달러를 막 뿌려가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라이브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8일 오후 8시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부동산 흐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혹시나 시간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라이브가 종료된 이후 라이브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